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배울 적에 한일 합방이니 을사보호조약이니 하는 말들을 정당한 역사 수로인 것처럼 배우고 또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죄의식 없이 당당하게 뇌까리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길거리에서 날강도에게 강간당한 여자가 자랑스럽게 다니면서 나는 기분 좋게 화관을 당했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 민족 스스로 한일 합방이니 을사보호조약이니 하는 말은 써본 적이 없다. 한일 합방이라는 말은 한국과 일본이 나라를 합했다는 뜻이다. 언제 한국이 스스로 일본과 나라를 합한 적이 있는가? 과연 이런 식으로 나라가 합해지는가? 우리는 결코 단 일순간도 일본과 나라를 합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는 그냥 일본 제국에게 강점당한 것이다. 일제 강점이라는 말은 역사적 사태를 정확히 기술하는 말이 될 수 있지만 한일 합방이란 있을 수가 없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우리 입으로 한일 합방이라는 부적당한 용어를 정당한 용어인 양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가장 많이 쓴 용어는 경술국치라는 표현이다. 경술련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치욕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모든 역사 교과서에서 한일 합방은 경술국치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 끊어진 다리야말로 남북 분단의 상징일 수도 있죠. 을사보호조약만 해도 그렇다. 을사년 1905년에 우리나라를 보호해주는 조약이 성립했다는 뜻인데 언제 일본이 우리를 보호해 주었는가? 조약이란 당사자들의 자발적 의사가 전제되어야만 성립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총칼로 위협하여 도장을 뺏어다 일본인 스스로 찍은 제목도 없고 위임 비준 절차도 없는 서류를 가지고 어찌 조약, 협약을 운운하는가? 을사년의 조약은 무효이기 이전에 근원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것이다. 무효를 운운할 가치조차도 없는 불성립의 허위 문서만 있을 뿐이다. 백암 박은식 선생 등 우리 선조들은 을사보호조약을 을사늑약이라고 불렀다. 일본인들이 우리의 외교권을 늑탈해간 사건일 뿐이다. 조약도 없었고 합방도 없었다. 오로지 강탈과 항거만 있었다. 그것이 일제시대사의 진면목이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동쪽이 북간도 그리고 서쪽이 서간도다. 그러니까 두만강 건너가 북간도, 압록강 건너가 서간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연해주 북간도 지역은 19세기 중반부터 조선인들이 본격적으로 개척했다. 그러나 서간도 지역은 을사늑약 경술국치 이후 우국지사들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개척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서간도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조국의 미래를 개척해나간 그 호미 손길들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한번 생각해보자. 현재 우리나라가 망했다. 외세에 의하여 강점당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로부터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권력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고관들, 과연 이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우리는 구한말의 역사에서 너무 민족을 배반한 이완용, 송병준과 같은 쓰레기 매국노들의 이야기에 과도하게 의식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당대의 많은 부자들, 고관들의 행동 방식은 어떠했을까? 놀라웠게도 이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저한 항일 무장투쟁과 구국운동에 헌신했다.
그들은 그들이 혜택을 누린 사회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결코 회피하지 않았다. 구한말 의병, 그리고 이 서간도를 개척한 사람들은 대단한 부자였고 대단한 양반이었고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99칸짜리 대궐집의 안락을 하루아침에 팽개치고 다음날 새벽 곧바로 고난의 길을 떠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감동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배양해내었던 조선 왕조의 문화에도 응당 우리는 경의를 표해야 한다. 조선 왕조의 양반들은 결코 타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한일 합방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명백한 사실은 조선 왕조가 멸망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선 왕조의 멸망이란 바람직한 사태였을 수도 있다. 단지 외세에 의하여 짓밟히는 형태로 종료되었다는 것이 분노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조선 왕조의 멸망을 두고 왕조의 복권이냐 새나라의 건설이냐 하는 문제는 많은 지식인들에게 고민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많은 우국지사들이 새나라의 건설의 싹을 이 서간도에서 틔우려고 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는 우당 이회영, 석주 이상용을 들 수 있다. 이회영은 백부가 영의정, 아버지가 이조 판서, 그리고 당대 최고의 거부였고, 이상용은 유림의 고장 안동의 99칸짜리 대궐 임청각의 주인이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이 서간도에다가 독립기지를 구축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 둘째 형 그 서경 씨의 그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데리고 있던 노비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제 노비가 더 이상 아니다. 해방시키고, 자 이제 나는 독립기지를 건설하러 만주 땅으로 갈 테니 나를 따라 나설 사람은 나서라 하니까는 한 20여 명이 노비가 자진해서 따라 나서니까, 자 이제 너희들은 독립군이다. 나의 동포요, 나의 형제요, 너희들은 이제 나의 종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인간이다. 그러고 그들을 데리고 여기를 오신 거예요. 그 매너님은 뭐 만삭이 되고 뭐 말씀이 아니죠. 이제 그 노비, 자유의 몸이 된 노비들과 더불어 60명이 여기서 배를 수배하는데, 사고한테 건너는데 뭐 배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한 뭐 10원 정도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 양반이 그 100원을 후하게 주면서 이후로도 앞으로 이 강을 건너올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이 돈이 없어서 건너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 그렇게 여기서 이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르는 사람이 있걸랑 나를 봐서라도 앞으로 그들은 거저 건너게 해줘라 하고 그 뱃사국한테 그렇게 후하게 돈을 주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 가히 그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 선비의 그 너그러움이 있으신 분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조 판서였고 할아버지는 영의정이었던 사람이, 그리고 당대 우리나라의 거의 최고의 거부였고, 그리고 서울 사람이었고, 이런 모든 자격을 구비한 사람이 그렇게 처참하게 식솔들을 건너고 걸어서 그리고 이 감록강을 그 돛담배를 타고 떠날 때 이 양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처절한 심정을 이 강을 건너면서 읊은 시가 있습니다. 압록강수 유시진, 압록강의 물은 언젠가 다 달아 없어질 날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차한 연면무절기라. 내 가슴속에 이 품은 한이야말로 연면이 흐르는데 그것은 끊어질 날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이 양반의 그 괴로운 심정을 나타낸 말씀이겠습니까? 우당 이회영은 전 가족을 데리고 이곳에 오기 몇 달 전에 한번 사전 답사를 했다. 우당이 환인을 거쳐 결국 정착한 곳은 유하현 삼원보 추가가라는 마을이었다. 전통적으로 추씨들이 사는 마을이라서 추가가라는 이름